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곱 개, 그 다섯 개의 보존식, 그 다섯 개의 보존식에 대한 일곱 개의 우리가 구해야 될 종속 변수가 있죠. 그래서 그 방정식의 유니크한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추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두 개의 추가적인 조건이 이상기체 상태 관계식, 그리고 내부 에너지와 온도와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곱 개의 미지수가 있고 일곱 개의 방정식이 있기 때문에 우린 유니크한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미분 방정식은 이 공간에 대해서는 경계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입구, 여기 입구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넷 컨디션, 인넷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 모든 변수들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주어져야 되고요. 여기 출구 조건, 그러니까 아웃렛 바운더리 컨디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져야 됩니다. 값들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체와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리고 다른 유체와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일단 고체와의 경계에서는 노슬립 컨디션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고체와 맞닿아 있는 그 유체 덩어리들은 고체와 같은 조건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체가 이제 정지해 있다면, 즉 앞서 그림에서 이 벽이 정지해 있다면 유체의 속도도 정지해 있는 속도가 돼야 될 거고요. 만약에 1m/s로 이 벽이 움직이고 있다면 유체 덩어리들도 그와 똑같은 속도로 1m/s로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체의 속도는, 이 벽면에 붙어 있는 유체의 속도는 벽의 속도와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온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체의 온도는, 벽에 닿아 있는 그 유체 덩어리의 온도는 이 벽의 온도와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벽하고 이 고체와 유체 사이에 어떤 연속성이 계속 성립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1장에서 이야기했던 연속체 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연속체가 아니면 이런 조건이 성립할 리가 없죠. 성립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체 가정이 없다면은 이 고체 경계에 접해 있는 유체 덩어리들이 움직이는 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0에서부터 이렇게 연속적으로 움직인다는, 그러니까 아주 너무 작은 컨트롤 볼륨은 잡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또 컨트롤 볼륨 속에 뭐 기체 분자가 한두 개 있다든지 그 정도로 작은 사이즈로는 잡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몇백만 개, 몇천만 개 이상이 적어도 들어있는 사이즈 정도. 1장에서 그 정확한 사이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점착 조건은 반드시 연속체 가정, 우리 유체역학 통틀어서 전부 연속체 가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건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뉴턴 유체라면, 흔히 비뉴턴 유체에서는, 모든 비뉴턴 유체 유동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많은 난뉴턴이나 플루이드에서는 이 벽에 접하고 있는 유체가 어느 정도 미끄러진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슬립 벨라시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끄럼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미끄럼 속도는 월 시어 스트레스에 비례하는 그런 값으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비례상수 람다를 사용해서 미끄럼 속도는 이 월 시어 스트레스 곱하기 람다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그림에서 이 입구와 출구는 완전한 조건들이 주어져야 됩니다. 조건들이 주어져야 돼요.
물론 이 값들이 아, 이 그냥 값으로 주어질 수도 있지만 아니면 노이만 컨디션이라고 해서 변화가 없다는 컨디션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출구에서는 입구에서는 값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온도는 얼마고 벨라시티 프로파일은 뭐 이런 분포를 보이고 아니면 프레셔는 어떤 프레셔에 대해서는 값이 주어지질 않죠 보통. 근데 이 출구에 대해서는 모든 여기 나열되어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 나열되어 있는 값들은 노이만 컨디션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노이만 컨디션은 뭐냐면은 요 방향이 x라면 x 방향의 변화가 없다는 조건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x 방향으로의 변화가 어떤 주어진 값으로 어, 주어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배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죠. 그 값 자체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구배가 주어지는 조건이 흔히 출구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입구에서는 알고 있는 조건들이 주어지게 돼요. 이 중간에서 어떤 유동현상이 발생해서 출구에서는 충분히 이 프로파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노이만 컨디션 여기서의 구배가 없다는 조건으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뭐 구배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구배가 어떤 값으로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주어집니다. 단지 이제 프레셔에 대해서는 이 대부분 모든 경우에 대해서 노이만 컨디션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프레셔에 대해서는 아,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프레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프레셔의 구배가 중요해요. 프레셔의 구배가 중요해요. 프레셔 디퍼런스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프레셔 값 자체가 주어지질 않고 모든 경계에 있어서 노이만 컨디션, 즉 구배가 없다는 조건으로 주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입구나 출구에서는 알고 있는 값으로, 알고 있는 값이나 알고 있는 구배로 그레디언트죠. 그레디언트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복잡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체와 유체가 경계를 지어 있을 때, 요 경우가 되겠죠. 일단 요 때는 이 위치조차도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요 위치조차도 x, y 그리고 t에 대한 펑션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방향이 x고 요 방향이 z라면 요 화면을 뚫고 지나가는 방향이 y가 되겠죠. 그래서 요 z의 값은 이 경계면에서의 위치는 x와 y와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같은 위치라고 할지라도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일단 하나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경계 조건하고는 다르죠. 다른 경계 조건은 x, y, g가 주어졌을 때 그때의 벨라시티가 얼마인지, 프레셔가 얼마인지, 템퍼리처가 얼마인지를 경계 조건으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유체와 유체가 맞닿아 있는 면은 G조차 G부터 벌써 경계 조건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G가 움직이는 게 뭐냐면 G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게 뭐냐면 이 표면에서의 속도가 돼요. 이해하시겠죠? 표면에서의 속도가 됩니다. 이렇게 리퀴드의 W 방향 속도나 아니면 가스의 W 방향 속도나 이 리퀴드의 속도나 가스의 속도나 같아져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만약 가스의 속도가 더 빠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리퀴드의 속도. 요 사이에 진공이 생기겠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아니면은 이 리퀴드의 속도가 더 빠르게 되면은 리퀴드 안에 가스가 있다는 건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Z, 그러니까 에타죠. 에타가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그 변화율이 이 자유표면이 움직이는 속도가 되는데요. 움직이는 속도가 되는데 그 속도는 같아야만 된다는 이야기. 가스나 리퀴드나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아야 되는 게 뭐 한두 개는 아니지만 일단 그 속도가 같아야, 위치가 같아야 되고 속도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은 이제 dt분의 d에타로 구할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그랜지안 입장에서 볼 때 시간에 대한 미분값이에요. 얘는 마구 움직이기 때문에 고정된 위치에서의 값이 아니죠. 그래서 이 라그랜지안 관점에서의 에타의 미분값을 오일러리안 관점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건 오일러리안 관점에서의 W 속도예요. 그러니까 Z 방향 속도입니다. 그리고 요건 컨벡션 텀들이죠. 어, 위치가 변함에 따라서 가지게 되는 그런 속도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요게 이제 위치에 대한 이야기고 요건 운동학적인 경계 조건이고 속도가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고 역학적으로는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냐면은 역학이니까 힘이 들어가야 되겠죠. 힘이 들어요. 운동학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속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기하학적으로는 이제 위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하학적으로 같아야 되고 속도도 같아야 되고 또 힘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퀴드가 가스에 가해주는 힘이나 가스가 리퀴드에 가해주는 힘이나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어 스트레스가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스가 리퀴드를 이 방향으로 밀어준다면 리퀴드도 마찬가지로 같은 반대 방향으로 밀어줘야 되겠죠. 그래야만 힘의 균형이 맞아지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힘의 균형이 맞지를 않아져요. 그러니까 이상한 움직임이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시어 스트레스, 뭐 스트레스가 결국은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요. 시어 스트레스가 리퀴드에서 가해주는 힘이나 가스에서 가해주는 힘이나 이렇게 ZX도 마찬가지고요. ZY가 뭔지 기억나시죠? Z축의 수직인 면에 요 면이죠. Y방향, 이 화면을 뚫고 지나가는 방향이에요. 요 방향으로 작용하는 시어 스트레스예요. ZX는 어떤 면에? Z축의 수직인 면에, 요게 Z축이었죠. 수직인 면에 X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플러스 X 방향이었어요. 요 시어 스트레스가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리퀴드에서나 가스에서나 같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게 사실은 여기까지가 이제 유체 유동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 위치가 같아야 되고, 기하학적인 위치가 같아야 되고, 운동학적으로 속도가 같아야 되고, 역학적으로 시어 스트레스가 같아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유체 유동에 관한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유체와 유체가 맞닿아 있을 때. 여기서는 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리퀴드와 가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리퀴드와 리퀴드인 경우 혹은 가스와 가스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제 다른 유체와 맞닿아 있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조건. 기하학적으로 위치가 같아야 되고 운동학적으로 속도가 같아야 되고 역학적으로 시어 스트레스가 같아야 된다는 게 만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표면에서. 그리고 열전달이 발생하고 있다면 리퀴드가 가스에 가해주는 열이나 만약에 리퀴드의 온도가 더 높다면요. 리퀴드가 가스에 가해주는 열이나 가스가 리퀴드로부터 받는 힘이 아니라 열이죠. 열이나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 이해하시겠어요? 리퀴드가 가스에 10이라는 열을 주는데 가스가 8이라는 열밖에 못 받았다. 그럼 2라는 열은 어디로 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즉, 아, 예,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된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에너지 방정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리퀴드에서 혹은 가스에서 가해주는 열이 반대쪽 유체가 받는 열하고 같아져야 된다는 이야기. 만약에 온도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온도 차이가 많이 난다면 수소를 액화시킬 때처럼 액화된 수소를 보관할 때처럼 온도 차이가 300도 정도 난다면 복사를 무시할 수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뭐 10도, 20도 정도 차이 나는 뭐 30도, 40도, 50도, 60도, 100도 이내로 그렇게 차이는 아주 작게 차이 난다면 복사를 다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에 관해서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리퀴드에서 열 전달량이나 그 열을 받던 아니면 열을 주든지 간에요. 가스에서의 열 전달량이나 서로 같아져야 된다는 이야기.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방정식, 이런 가버니케이션, 지배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가버니케이션과 부수적인 두 개의 이케이션, 그래서 전부 7개의 이케이션입니다. 7개의 정보가 주어지죠. 그래서 그 7개의 방정식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풀게 되면은 그 유니크한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프레셔에 대해서는 유니크하진 않아요. 한 점이 정해지면 나머지 점들은 다 유니크해지지만 하나의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사실. 근데 프레셔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면 중에 한 면이라도 프레셔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다,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주어진다면 전체 값들을 다 유니크하게 구할 수 있어요. 바운더리 컨디션까지 포함을 하면. 근데 프레셔에 대해서는 그 값이 이제 다른 값을 주어져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다른 변수들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이 전부 주어지게 되면 유니크한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이죠. 백에서는 점착 조건, 그 입출구에서는 알고 있는 값들을 주어지고, 이 자유표면에서는 혹은 유체와 유체 사이의 경계면에서는 기하학적으로서는 위치가 같아야 되고, 운동학적으로는 속도가 같아야 되고, 역학적으로는 시어 스트레스가 같아야 되고, 에너지 측면에서는 열 전달이 같아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그 방정식을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유동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열 전달이 수반되는 유동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석사 과정 때부터, 아주 오래된 이야기네요. 한 3, 40년, 40년 안 되나요? 30년 전부터 요 백워드 페이싱 스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입구 조건과 출구 조건, 그리고 벽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 유동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유동이 이제 발생을 하냐면은 이런 유동이 생겨나게 돼요. 이건 CFD로 해석한 결과인데요. 제가 해석한 건 아니지만 CFD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모양의 이런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짙은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유속이 빠른 부분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런 재순환 영역이 아주 강하게 발생이 되는 게, 이 후향 계단 유동, 백워드 페이싱 스텝 플로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그림을 이제 보시면 짐작하시겠지만, 여기 오염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뺑글뺑글 돌기만 해요. 여기를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중력장이 항상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입구에서 들어온 오염 물질들은 요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요 버블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들어간 이 오염 물질들은 요 속에서 이제 뺑글뺑글 계속 돌게 됩니다. 계속 농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뭐 여기에 쓰레기가 쌓이는 그런 문제로 국한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우리 인체의 혈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혈관 수술을 해서 이런 백워드 페이싱 스텝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아주 끔찍해져요. 여기에 혈전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물질들이 여기 계속 쌓이게 되면 결국은
여기 염증이 생기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없어야 되는 그런 물질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염증이 생기게 되죠. 염증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이게 터질 수가 있죠. 여기 시어 스트레스가 또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이 혈관 속에 이 혈전이 이제 터지게 되면 혈관이 막히게 되는 그런 심각한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의사 선생님들하고 유체과 가는 사람들이 많이 협업해서 이런 CFD 해석을 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압력 분포예요. 압력이 이 백워드 페이싱 스텝을 거치면서 아주 낮아졌다가 점점 압력이 회복돼 가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백워드 페이싱 스텝이 없다면 점점 하류로 갈수록 점점 압력이 더 낮아져야 되겠죠.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 백워드 페이싱 스텝이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백워드 페이싱 스텝 근처에서 낮아졌다가 조금 회복된 다음에 리어 어태치 되고, 여기가 리어 어태치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디태치가 되잖아요. 이 엣지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벽에서부터 탁 떨어져 나가잖아요, 유체 덩어리가. 그렇죠? 여기 요 정도 있는 유체는 벽에서 붙어서 쭉 왔지만 벽에서 이제 떨어져 버리죠. 여기 있는 유체들은 벽에서 떨어져 있어요, 막. 그러다가 다시 벽 가까이로 붙죠. 리어 어태치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어 어태치 되고 나서는 다시 압력이 천천히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런 유동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석을 해보고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제 유동 현상 중에서 뭐 정수장의 도류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떤 유동을 믹싱 시키는 기구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유동 현상을 여기 입구가 있고 여기 출구가 있을 때 유동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스트림라인을 이제 그린 그림이죠. 그 스트림라인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곧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어떻게 리스큘레이션이 형성이 되는지, 여기도 리스큘레이션 존 형성이 되죠. 메인 스트림은 요렇게 지나갑니다. 요렇게 지나가고요. 요 주변에 있는 건 전부 리스큘레이션 존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유로가 넓어지긴 하지만 여기는 유로가 좁다가 갑자기 넓어지는 거잖아요. 넓어지긴 하지만 이 유로를 다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다 사용하지 못하고 리스큘레이션 존이 형성이 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리스큘레이션 존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면 그 재순환 영역만큼은 토목하는 분들은 이제 사수부, 물이 죽은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재순환 영역이 되도록이면 없어야 됩니다. 없고 최대한 이 유로를 다 활용해야만 예, 유동의 믹싱에도 좋고 열 전달 측면에서도 좋고 우리가 공학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유를 확장시킬 이유가 없죠. 공학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믹싱이 잘 되게 뭐 약품이 이제 잘 섞이게 하는 그런 의도로 만들었다면 좀 더 이 구조를 유로에 대한 디자인을 좀 더 유체학적으로 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요건 이제 에어포일을 부른 것 같은데 에어포일을 이제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날개가 있고요. 날개가 있고 윙이 있고 날개니까 윙이죠. 날개가 있고 그 주위에 유동을 해석한 그림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샥이라는 충격파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모양도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유체 유동에 대한 방정식, 지배 방정식, 유동에 대한 방정식 4개, 그리고 열 전달에 대한 방정식 하나, 그리고 부수적인 방정식, 그러니까 이상기체 생태 관계식, 그리고 내부 에너지와 온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방정식. 그래서 7개의 방정식을 해석을 하게 되고요. 이 7개의 미지수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간상으로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이 초기 조건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선을 이제 그린 그림을 보셨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선이고요. 이런 것도 유선입니다. 이 선은 전부 유선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유선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선이 나타내는 이 펑션을 이 유동함수 푸사이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이 푸사이는 이렇게 미분 형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라시티 U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푸사이가 되고, V가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푸사이가 되는 푸사이를 유동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 유선을 따라서는 이 유선이란 게 뭐냐면 유동함수가 일정한 선이에요. 아이소 스트림 펑션이 스트림 라인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이 점들은, 요 선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이 유동함수 푸사이의 값이 일정한 그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요 위에 있는 유체 덩어리들은 어때요? 여기하고 다른 콘스탄트를 가진 아니죠. 요 선을 따라서는 이 푸사의 값이 같지만 다른 선 위에 있는 값하고는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선은 뭐냐면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 속도 벡터에 접하는 선들이에요. 여기 그려놓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벡터가 전부 속도 벡터입니다. 그래서 속도 벡터하고 패러럴하게 쭉 이은 게 뭐냐면 유선이에요.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선 위에, 즉 속도 벡터에 패러럴하게 이은 요 선 위에서는 이 푸사이의 값이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일정한 값을 가지게 돼요. 그럼 이제 이 푸사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거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이 유선이 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 유선 밖으로 유체 덩어리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 유선 위에서는 이 유선의 탄젠셜한 방향밖에 없어요. 속도 성분이. 왜? 속도 벡터에 패러럴하게 탄젠셜하게 쭉 이었으니까. 그 탄젠트 방향의 속도 성분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노멀 방향의 속도 성분이 있어야만 이 선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탄젠셜한 방향으로 쭉 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은 없죠. 즉, 요 유선 밖으로 유체 덩어리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요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속도 요 이 U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푸사이, V는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푸사이로 주어지는 푸사이가 일정한 값들로 요 선이 구성이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 방정식은 질량 보존을 나타내는 방정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유체 유동에 관해서 뭐 유동이 없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XYZ 코디네이터에서는 첫 번째 방정식처럼 그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R세타 G 코디네이터에서는 두 번째 방정식처럼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조건을 확 줄여서 2차원이고 즉 Z 방향으로는 변화가 없고 뭐 R세타도 마찬가지죠. 요 중에 한 방향, 그러니까 주로 세타 방향이 변화율이 없다고 따지는데요. 아, 뭐 Z 방향으로 없다고 따져서 R세타 평면에서 이야기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마찬가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2차원 비합축성 XYZ 코디네이트에서 2차원 비합축성 유동이라면 2차원이라고 했으니까 Z 방향의 변화가 없죠. 그리고 비합축성이라고 했으니까 로우가 전부 콘스탄트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건 얘만 남겠죠. 라운드 X분의 I 라운드 U 그리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만 남게 됩니다. 만약에 비합축성이라는 조건 대신에 정상 상태라는 조건만 들어간다면 2차원 정상 유동이라는 조건이 들어간다면 정상이라고 그래서 이건 없어지겠죠. 대신에 로우는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로우는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실은 로우 곱하기 U를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 사이로 두기도 해요. 만약에 압축성 유동이라면.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이렇게 U가 이렇게 되고 V가 이렇게 되는 부 사이로 유동함수를 정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제가 깜빡했네요. 2차원이고 비합축성 유동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이 U와 V가 이렇게 되는 부 사이를 잡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U 대신에 U 대신에 이 값을 대입하고 V 대신에 이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죠. 어때요? 두 값이 부호만 다르고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스트림 펑션을 도입하게 되면은 연속 방정식은 스트림 펑션이 그 정의에 의해서 박스 안에 있는 그 정의에 의해서 저절로 연속 방정식은 만족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렇게 7개의 방정식을 요까지 7개의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푸사이를 도입하게 되면 이 푸사이를 도입하게 되면 연속 방정식은 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연속 방정식은 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훨씬 간단한 물론 간단한 측면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연속 방정식을 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간단해지게 되는 거죠. 간단해지게 됩니다. 요건 뭐 다른 뜻은 아니, 요게 U고 요게 V라는 뜻이죠. 뭐 요게 여기 있고 요게 V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4까지 포함해서요. 속도 벡터를 이제 U와 V로 표시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연속 이 푸사이 유동함수를 도입하게 되면 연속 방정식은 풀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푸사이의 라플라시안을 취하게 되면 요런 값이 되죠. 라플라시안을 취하게 되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이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푸사이. 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푸사이를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한 거잖아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푸사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v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푸사이를 라운드 y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푸사이는 플러스 y가 되죠. 플러스 y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뭘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부호가 잘못됐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죠. 왜 이렇게 적었을까?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푸사이에 대한 라플라시안을 취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플러스가 되게 돼요. 근데 그건 이제 거기에 다시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뭐가 되냐면은 다시 마이너스 부호 여기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게 맞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속도 벡터의 커를 취한 거와 같은 값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 값이 되는 거죠. 이 값이 돼요. 어, 그래서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어, 뭐 요걸 이제 좀 더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이 컬이 속도에 대한 컬이 0이 되는 경우는 비점성 유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점성 유동이고 비압축성 유동이고 또 비회전 유동이라면 요 값이 이제 컬이 0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질량 보존식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 운동량 보존식에 대해서 양변의 컬을 취하게 됩니다. 운동량 방정식을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요게 운동량 방정식이에요. 운동량 방정식의 컬을 취하게 되면 눈에 띄는 게 하나 딱 있죠. 요거 그레디언트 P. 어떤 스칼라에 그레디언트를 취하고 다시 컬을 취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아니면은 요번 학기에 배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레디언트의 컬을 취하게 되면 0이 됩니다. 벡터 데피니션이죠. 그래서 나머지 값들은 모르겠지만 요 값은 적어도 0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프레셔에 대한 조건이 이제 없어져도 된다는 아주 해피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 방정식의 컬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돼요. 여기 원래 이제 속도가 있었는데 요 두 텀이 이제 컨벡션 텀인데요. 컨벡션 텀들의 컬을 취하게 되면 요렇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플라시안 부사이가 컬브 원래 이제 요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은 요게 있었죠, 요거. 만약에 이제 나베스톡스 방정식을 어 요거 저기 뉴토니안 플루이드였다면 나베스톡스 방정식이 될 거고요. 양변에 로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 뮤 대신에 누가 오게 되겠죠. 그 라플라시안 V가 오게 되는데요. 고놈 대신에 이렇게 이 자리에 원래 속도가 있었다면 양변에 이제 컬을 취했으니까 이제 다시 요 값이 여기로 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사에 대한 아주 심플한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간편해지는지 혹시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실 겁니다. 사실 2차원 유동이라면 지금 2차원 유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2차원 유동이라면 콜드 플로우, 즉 열전달이 수반되지 않은 방정식이라고 할지라도 방정식이 3개가 필요해요. 질량 보존식, X 방향의 운동량 방정식, Y 방향의 운동량 방정식. 이렇게 3개의 방정식이 주어지게 되면 콜드 플로우라고 그랬으니까 온도장에 대해서는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온도가 전부 똑같은 유동량이니까. 속도만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요. 속도하고 압력만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우리가 이 유동함수를 도입하게 되면 컨티뉴이티 이케이션은 자동으로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푸사이. 그리고 운동량 방정식 2개인데 그 2개는 이렇게 푸사이에 대한 한 개의 방정식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골치 아픈 그 프레셔가 이제 골치 아프다는 이야기를 아직까지 안 드렸었는데 이 골치 아픈 이 프레셔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없어졌잖아. 이 양변의 커를 취하면서 이 그레디언트로 주어 이건 뭐 상수값이니까 이제 뭐 커를 취하면 0이 되겠죠. 한쪽으로만 주어진 벡터 값이니까요. 이 그레디언트 값은 커를 취하면 자동으로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셔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프리미티브 베어리블 그러니까 원래 UVP를 해석한다면 U에 대한 방정식은 X 방향 운동량 방정식에서 풀고 V에 대한 값은 V는 Y 방향의 운동량 방정식에서 풀고 프레셔는 질량 보존식에서부터 수정을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깨달아 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아무튼 실감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압력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운동량 방정식에만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구해야 되냐면은 질량 보존식에서부터 구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골치 아픈 프레셔를 이 스트림 볼티시티 어프로치를 통하면 스트림 펑션을 통해서 유동장을 구하려는 그 시도를 하게 되면은 질량 보존식 안 풀어도 돼요. 그리고 프레셔에 대한 그러니까 프레셔에 대한 걸 이게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안 풀어도 됩니다. 물론 이 푸사이로부터 속도장을 구하고 그 속도장에서부터 거꾸로 다시 압력장을 구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푸사이에 대해서는 벡터 방정식, 이 운동량 방정식의 양변을 커를 취해줌으로써 프레셔가 없어지고 푸사이 하나만 남아있는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돼요. 물론 난리니어 방정식입니다. 왜 난리니어? 푸사이가 이렇게 두 개가 곱해서 있는 형상이잖아요. 푸사이가 하나만 있어야 리니어 텀이 되고 두 개 이상이 곱해서 있으면은 난리니어 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은 푸사이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냐면은 얘는 1차 항이고 얘는 3차 항이죠. 두 번 미분한 걸 다시 한 번 더 미분했으니까요. 근데 제일 큰 항이 어디냐면 요 항이에요, 사실은. 푸사이에 대한 4차 미분항입니다. 그래서 푸사이에 대한 4차 미분항이기 때문에 4개의 경계 조건이 필요하게 돼요. 이건 3차 미분, 3차 미분, 이건 4차 미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계 조건이 주어지냐면은 파필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계 조건 자체가 U가 캐피탈 U라는 주어진 경계 조건을 갖고 있어요. U는 이제 푸사이로 표시하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푸사이가 되죠. 그리고 이 Y 방향의 속도는 없어요. 그래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푸사이는 0이라는 조건을 갖게 되죠. 그리고 벽에서는 어떠냐면은 UV가 다 0이죠. 그래서 U를 나타내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푸사이가 0이 되고 V를 나타내는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푸사이가 0이 된다는 그 조건들이 부여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경계 조건이 필요하게 되고요.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이 4개의 경계 조건이 전부 9배의 형식으로 주어져 있다는 아주 골치 아픈 어떤 값이 주어지는 거하고 9배의 형식으로 주어지는 건 해석에 있어서 천지 차이입니다. 값이 주어지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이렇게 9배가 0이라든지 아니면 9배가 유무한대라든지 이런 값이 주어지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근데 만약에 비회전 유동이라면 비점성, 비압축성, 그리고 비회전 유동이라면 요 방정식은 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비회전 유동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벨라스티의 커를 취한 값이 0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비회전 유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벨라스티의 커얼 값이 0이 된다는 이야기. 벨라스티의 커얼이 0이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푸사이에 대한 라플라시안이 0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푸사이에 대한 라플라시안이 0이 된다면 운동량 방정식이 저절로 만족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조건이라면? 커얼이 0이라면. 즉 비회전 유동이라면. 그럼 이때는 푸사이를 어떻게 구하냐? 요게 0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라플라시안이 0이 되는 라플라시안 푸사이가 0이 되는 푸사이만 구하면 그건 우리가 원하는 컨티뉴이티 이케이션도 만족하고 운동량 방정식도 만족하는 그런 값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쉬워요. 단지 비회전 유동이라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뭐 벨라스티의 커를 낸 게 뭐하고 같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식에 의해서요. 라플라시안 푸사이하고 같다고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푸사이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플라시안 푸사이 값이 0이 되면 컬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플라시안 푸사이는 이렇게 당연히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요게 0이 되는 그 푸사이는 이제 컨티뉴이티케이션도 만족하게 되고요. 운동량 방정식도 만족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솔루션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요 방정식도 역시 2차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2차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두 개의 경계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필드에서는 이 X방향의 속도, 즉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푸사이가 유무한대로 일정하다는 조건이 들어가게 되고요. 우월에서는 이 푸사이 값을 어떤 값으로 디파인 해줘야 돼요. 0이면 0, 아니면 뭐 어떤 원하는 값으로 디파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경계 조건을 가지고 이 값을,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 컨티뉴이티 이케이션도 만족하고 운동량 방정식도 만족하는 푸사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있게 됩니다. 그럼 프레셔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벨라시티 분포를 알기 때문에 속도를 다 알 수 있죠. 푸사이를 다 안다는 이야기는 속도를 다 안다는 이야기니까요. 속도를 다 알기 때문에 그 속도 값으로부터 거꾸로 프레셔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제 압력도 구해내게 되는 거죠.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게 운동량 방정식이에요. 운동량 방정식이고 이 벨라스티의 커를 취한 값이 라플라시안, 푸사이에 대한 라플라시안하고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걸 이제 써먹는 거예요. 이 자리에 원래 컬이 들어가게 되는데 컬 대신에 라플라시안 푸사이가 들어가는 거죠. 이 컬, 벨라스티에 대한 컬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라플라시안 푸사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컬 대신에 라플라시안 푸사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비회전 유동이라면 컬이 0인 유동이 비회전 유동이니까요. 요 값이 저절로 만족하게 되고 결국 컬이 그러니까 라플라시안 푸사이가 0이 되는 푸사이를 찾기만 하면 운동량 방정식을 자동으로 만족하고 컨티뉴이티 이케이션을 자동으로 만족해서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을 아주 깔끔하게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하학적으로는 우리가 푸사이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 요 XY가 푸사이를 나타내는 펑션. 그 펑션하고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은 이 벨라시티의 방향하고 같아야 돼요. 그럼 방향이 같으려면은 U가 U분의 V하고 dx분의 dy가 같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벨라시티 벡터의 각도는 U분의 V가 되잖아요. 탄젠트 세타. 그 탄젠트 세타는 U분의 V가 되잖아요. 근데 기하학적으로 볼 때도 요걸 dx, 요걸 dy로 하고 끝난다면 dx분의 dy가 u분의 v와 같아져야 되는 게 아주 자명한 거잖아요. 저만 자명한가요? 자명하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 유선을 따라서
이 벨라시티가 탄젠셜한 라인을 쭉 이은 게 그 유선이란 걸 기억을 하신다면 요 식은 쉽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u분의 v하고 dx분의 dy가 같아져야 됩니다. 혹은 u분의 dx하고 v분의 dy가, 그러니까 이 벨라시티 벡터 u하고 요 dx의 비율하고 이 벨라시티 v하고 이 dy의 비율이 같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식으로 이 xy가 표현하고 있는 게 지금 푸사이를 나타내는 관계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uv를 곱해주고 한쪽에 모아서 정리를 하면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u를 우리가 어떻게 디파인을 했냐면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푸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u 대신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푸사이를 대입하고, 그리고 v 대신에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푸사이를 대입을 하면 이게 결국 나타내는 게 뭐예요? 이 푸사이는 x와 y에 관해서 계속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데, 즉 x와 y에 관한 펑션인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d 푸사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d 푸사이. 근데 d 푸사이의 값이 얼마라고요? 0이라고 그랬잖아요. 0. 이 유선이 이 속도 벡터의 탄젠셜하게 이은 라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리적으로.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u분의 v는 dx분의 dy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uv를 양면에 곱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결국 그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고, 요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 d푸사이죠. d푸사이가 0이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푸사이가 요 선상에서는 일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u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푸사이가 되고 v가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푸사이가 되도록 푸사이를 디파인하게 되면 유선상에서는 콘스탄트한 값을 푸사이가 갖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유동함수로 사용을 하는 게 아주 당연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유선을 따라서는 푸사이의 변화가 0이라는 이야기. 즉 푸사이가 콘스탄트하다는 이야기예요. 푸사이가 콘스탄트하다는 이야기. 요 유선을 따라서는 푸사이가 콘스탄트하다는 이야기. 물론 여기 UV에 대해서 잘 나와 있네. 이 dx, dy도 그리면 더 좋을 건데, 요 점에서 생각하자면 이렇게 u분의 v를 나타내는 탄젠트 알파가 이 선의 방향을 나타내는 dx분의 dy하고 같아져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 나타내는 탄젠트하고 이 속도가 나타내는 탄젠트의 값이 같아져야 된다는 게 요 식이고요. 이 UV에 대한 데퍼니션을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D 푸사이 값이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D 푸사이가 0이 된다는 이야기는 푸사이가 콘스탄트하다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유선은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 유선을 따라서는 이 푸사이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알 수가 있게 됩니다.